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산등성이마다 붉고 노란 단풍이 불타오르듯 물들고 들판에는 추수를 끝낸 빈 논들이 쓸쓸하게 누워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집 굴뚝마다 피어올라 골짜기를 안개처럼 감싸 안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을 깎아 만든 좁은 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아내 연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한 걸음을 떼려면 몸을 크게 기우뚱거려야 했고 지팡이 없이는 십리 밖을 나서기도 힘겨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들에 나가 쟁기질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때 그는 툇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집신을 삼거나 대나무를 쪼개 소쿠리를 만드는 일로 소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성치 않았으나 그의 손재주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가 만든 집신은 질기고 편안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장날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물건이 되곤 했습니다. 만석의 아내 연화는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으나 몇 해 전 우연한 인연으로 만석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심리나 떨어진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오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 얻어온 곡식으로 끼니를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리 곱고 성실한 여자가 불구인 사내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두 사람의 초가집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밤이면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기에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손이 부르트도록 집신을 삼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는 가끔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기와집의 비단 옷은 입혀주지 못할 망정, 쌀독에 쌀이 떨어질 걱정은 없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지아비의 마음이었으나 현실은 늘 팍팍하기만 하여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완성된 집신 한 켤레를 매만지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내 다리가 이 모양만 아니었어도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줬을 텐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 못난 몸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소. 당신 같은 고운 사람이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니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소. 그러자 연화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와 만석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비단 옷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당신이 정성껏 삼아준 집신 신고, 당신 곁에서 보리밥 먹는 게 더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아끼고 위하며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요. 제발 그런 약한 소리는 거두세요. 그러나 평온하던 그들의 삶에 기이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늦가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낮에도 밤처럼 어둑어둑하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비치고는 유난히 거세고 차가운 비가 지붕을 때리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으르렁거려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험한 날씨였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고, 만석은 묻힌 날씨 탓인지 유독 시큰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연화의 행동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상에 평소에는 아껴두었던 흰 쌀밥을 가득 담아 올리고 산에서 캐온 더덕으로 귀한 반찬까지 만들어내오더니, 만석이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만석이 오늘은 무슨 날이기에 이리 귀한 밥상을 차렸소? 하고 물어도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날이 차니 든든히 드셔야지요. 많이 드세요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둔한 만석은 그저 호롱불 빛에 어른거려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에도 비바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을 타고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서럽게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만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아픈 만석의 다리에 따뜻하게 데운 돌을 올려 찜질을 해주며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느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애틋하여 만석은 다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임자, 이제 고만하고 자리에 듭시다. 당신도 고단할 텐데. 만석이 말하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만석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신을 삼느라 피로가 쌓인 데다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몸이 노곤해져 세상 모르고 차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두 다리가 멀쩡해져 아내의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방 안에서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던 연화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싸둔 작은 보따리를 꺼내 들고는 잠든 남편의 가슴 위로 두툼한 소미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을 향해 절을 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빗방울이 영롱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임자, 날이 개꾸려. 어젯밤 비가 그리 무섭게 오더니 그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가게 식은 방바닥뿐이었습니다. 임자, 부엌에 있소? 그는 목을 가다듬고 아내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정막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고 도마질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만석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아궁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솥뚜껑은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는 어젯밤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여보. 만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목이 터져라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울림만이 그의 목소리를 되받아칠 뿐 사랑하는 아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의 진흙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아내의 발자국을 찾으려 했지만 밤새 내린 억수 같은 비가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붙잡고 혹시 우리 집사람 못 보셨소? 아침에 일어나니 보이질 않아서 하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논으로 향하던 농부들도, 연화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가슴은 천근 바위로 눌러놓은 듯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갔단 말인가? 혹시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밤사이 급한 일이 생겨 친정이라도 간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아내를 찾아온 마을을 헤집고 다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석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봐, 내 뭘 했어. 저렇게 젊고 고운 여자가 언제까지나 저런 병신 남편 수발만 들고 살 줄 알았어? 어젯밤 그 난리통에 도망간 게 분명해. 밤도망을 친 게지. 진작에 도망갈 줄 알았지. 그동안 버틴 게 용하다니까. 사람들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석은 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장롱을 열어보니 아내의 옷까지 몇 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토록 헌신적이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은 무엇이었으며 정성껏 다리를 주물러주던 그 손길은 또 무엇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만석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몹쓸 다리 때문에 내가 병신이라서 그래서 떠난 거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덮을 때까지 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했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의 옮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이 밀려오자 집은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만석을 집어삼킬 듯이 고요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아내가 덮어주었던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이불에서는 아직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만석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내의 밤은 너무나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연화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만석의 집은 사람 사는 곳에 온기를 잃고 점차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마당에는 떨어진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발목을 덮을 지경이 되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찬바람만 드나들어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은 끼니를 챙기는 것도 잊은 채 햇마루에 멍하니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눈이 사락에 들어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볼품없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만석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침묵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가끔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라도 나면 혹시나 아내가 돌아왔나 싶어 화들짝 놀라 대문을 쳐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뿐이어서 그의 가슴은 더욱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오는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의 먼 친척 벌되는 칠성이라는 자였는데 평소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삐딱하게 고개를 들이밀고 들어와 마당에 널린 집신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거만한 태도로 만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뱀처럼 가늘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만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마치 잘 되었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와 털썩 뗏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고, 만석이 형님, 꼴이 이게 뭡니까? 산송장이 따로 없구만 그래. 칠성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걸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저 힘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품 안에서 곰방대를 꺼내 물고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내 오늘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기가 막힌 꼴을 봐서 말이오. 내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형님 집사람 말이야. 그 연하라는 여편네 말일세.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연하라니? 자네 내 아내를 보았는가? 어디서 보았는가? 잘 지내고 있던가? 만석이 칠성의 옷소매를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의 반응을 즐기듯 뜸을 들이며 곰방대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뿜었습니다. 아, 글쎄, 내 말을 좀 들어보슈.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 김진산의 별채 알지? 거기서 비단 옷을 휘감고 하하호호 웃으며 나오지 않겠소? 얼굴에는 분을 뽀얗게 바르고 머리에는 옥비녀까지 꽂았더란 말이지.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영락없는 형님 처였소. 옆에는 배가 남산만한 김진사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더구만. 칠성의 말은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세. 자네가 잘못 본 거야. 분명히 잘못 본 게야. 하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몰아붙였습니다. 이 형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네. 형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형님 같은 절름발이랑 평생 살고 싶었겠소? 그동안 속은 셈 치고 살다가 더 늙기 전에 팔자 고치러 간 게지.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집 구석보다는 고기 반찬에 비단 이불 덮고 자는 게 여자들 마음 아니겠소? 이제 그만 미련 버리슈. 이미 남의 품에 안긴 여자를 기다려서 못하겠소. 칠성의 말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이 절망에 빠진 틈을 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만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슈. 형님 혼자 이 몸으로 이 집 건사하며 살 수 있겠소? 곧 겨울이 닥칠 텐데 나무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짓겠소? 이러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 딱 십상이오. 칠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집과 텃밭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산 너머에 있는데 거기 가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 곳이 있다더구만. 형님 몸이 성치 않으니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떻소? 대신 이 집이랑 텃밭은 내가 맡아서 처리해 줄 테니 헐값에라도 넘기슈. 내가 형님 생각해서 특별히 걷어주는 거요. 만석은 그제야 칠성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핑계 삼아 자신의 집과 땅을 가로채려는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지만 이곳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터전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만석은 불끈 화가 치밀어 올라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사람이냐? 남의 불행을 틈타 사기칠 생각을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 문서는 절대 못 내놓는다. 썩 꺼지지 못해.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칠성은 움찔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 이 양반이 호의를 베풀어도 지랄이네. 두고 보슈.
엄동설 안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지나 마슈. 칠성은 침을 캔뱉고는 씩씩거리며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만석의 가슴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자 다시금 밀려오는 것은 깊은 슬픔과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칠성의 말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일까? 내가 못나서 다리를 절어서 가난해서 나를 버린 것일까? 만석은 자신의 비틀린 다리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그랬느냐? 나를 버리고 갈 만큼 내가 그렇게 싫었느냐? 허공에 대고 묻고 또 물어도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마저 하나둘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애구머니나 칠성이 저놈은 언제 철이 들려나 하는 혀차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심씨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으로 평소에도 만석 부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 행패를 부리고 간 것을 짐작하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올라와 만석의 손에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저 천하의 몹쓸 놈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말거라. 네 처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겠느냐. 만석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칠성이가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읍내 부잣집에서 호강하며 산답니다. 제가 병신이라 싫어서 도망간 거랍니다. 그게 정말이면 저는 어찌 살아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만석의 등을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쓸어내리며 달래주었습니다. 이놈아,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고 남의 말은 사흘만 지나면 다 거품이 되는 법이다. 내가 70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네 처 연하처럼 눈이 맑고 심지가 굳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아이가 널 쳐다볼 때 눈빛을 기억하느냐? 그건 가짜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몸을 피한 게지 널 버릴 위인이 아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는 흔들리던 만석의 마음을 잡아주는 판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네가 마음으로 느꼈던 진심을 믿어라.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다. 저 간사한 놈이 내 집 뺏으려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니 절대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버텨야 한다. 알겠느냐? 할머니는 만석이 팥죽을 다 비울 때까지 곁을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뱃속에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연화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심씨 할머니가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밀쳐두었던 집과 도구들을 꺼내 햇마루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호롱불을 밝히고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짚을 꼬아 엮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리겠다. 네가 올 때까지 설령 평생이 걸린다 해도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리겠다. 칠성의 비열한 거짓말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집신처럼 단단하게 엮인 믿음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리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퍼마시며 만석을 쫓아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 병신놈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어디 두고 보자.
며칠 안 가서 싹싹 빌게 만들어 줄 테니. 칠성은 동네 건달들을 모아 만석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만석의 집신을 사지 못하도록 방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만석이 고립되고 굶주림에 지쳐 스스로 집 문서를 바칠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만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의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시련이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집신을 삼던 만석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아내의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춥지는 않느냐? 밥은 굶지 않느냐? 나는 괜찮으니 부디 몸성이만 있어다오. 만석의 독백이 서리 내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집 주변을 맴도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지만 만석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할머니가 심어준 믿음이라는 불씨가 작지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일 칠성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해도 혹은 더 끔찍한 거짓말로 마음을 흔든다 해도 그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라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만석과 칠성 그리고 사라진 연하를 둘러싼 갈등은 깊어가는 가을밤처럼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지않아 첫눈이 내리고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들이 이 작은 초가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이 돕는 것인지 아니면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다가올 겨울은 만석에게 시련과 함께 기적을 가져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가운데 만석의 초가집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위태로운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가을을 지나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여 한 번 내리기 시작한 눈은 며칠이고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만석의 초가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붕 위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처마가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마당은 사람 허리만큼 차오른 눈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막혀버렸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안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감감은 바닥을 드러내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진 만석은 이 모진 추위를 견뎌낼 힘이 없어 매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석은 심한 독감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라 헛소리를 해대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에게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신을 팔러장에 나갈 수도 없으니 곡식 항아리는 텅 비어 거미줄만 쳐져 있었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병마가 동시에 그를 덮쳐왔습니다. 만석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이대로 죽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무 춥고 배가 고프구나. 네가 끓여주던 뜨거운 숭늉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의 쉰 목소리는 차가운 허공으로 힘없이 흩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에게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보시오. 만석이 형님, 아직 살아는 있소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칠성이 대문을 발로 쾅쾅 차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추위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마루 끝에 서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집쉬, 꼴을 보니 오늘 내일 하겠구만. 내 말 안 듣고 버티더니 꼴 좋다. 형님,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집 문서 내놓으시오. 내 장례는 치러줄 테니 이 엄동설 안에 여기서 얼어 죽어 귀신 될 작정이오? 칠성은 아픈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며 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만석은 겨우 눈을 뜨고 칠성을 바라보았지만 대꾸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들어 나가라는 신압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도장 찍어 놓으시오. 안 그러면 멍석 말아서 눈밭에 던져버릴 테니까.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떠난 뒤 만석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궁이 쪽을 향해 기어가 보았지만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고 차가운 재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부뚜막에 기대어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얼어 죽을 줄 알았던 만석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보니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문 밖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꿈을 꾸나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마른 장작이 놓여 있었고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엌 뗏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과 푹 고운 닭백숙이 소반 위에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의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시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요? 그러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조차 밤새 내린 눈이 덮어버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 할머니가 다녀가신 건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연세에 이 많은 장작을 해오고 닭을 잡아 요리까지 해놓고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만석은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밥상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만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살려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너무나 따뜻하고 고마워서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만석이 잠들면 누군가가 다녀가는 듯 아침에 일어나면 택감이 채워져 있고 물독에는 물이 가득했으며 방문 앞에는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열은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었으며 움푹 패었던 볼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네 집에 밤마다 도깨비가 나타나 살림을 해주고 간다더라. 아니다. 억울하게 떠난 마누라 귀신이 와서 남편을 살려놓는 거라더라.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만석의 집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칠성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놈이 살아난 것도 분통 터지는데 누군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이 치솟았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분명히 만석이 놈이 숨겨둔 돈이 있어서 사람을 샀거나 아니면 도망간 마누라가 딴 놈이랑 짜고 밤에 몰래 오는 걸 거야. 칠성은 이참에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만석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두꺼운 몽둥이를 들고 만석의 집 돼지우리 뒤편에 숨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어가고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는 놀랍도록 날렵한 몸놀림으로 움직였는데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마치 허공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익숙한 솜씨로 장작을 나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달그락거렸습니다. 칠성은 옳거니 딱 걸렸다 하고 생각하며 몽둥이를 고쳐 쥐고 뒤를 덮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며 그림자의 모습이 언뜻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털이 숭숭 난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몸놀림은 산짐승처럼 빨랐으며 칠성이 덮치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칠성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이 마치 짐승의 눈처럼 시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이 마비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귀신이다. 산도깨비다. 칠성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눈밭에 몇 번이나 뒹굴고 넘어지면서도 기어이 마을 어귀까지 내달렸고 그날 밤 오줌을 지릴 정도로 혼쭐이 났습니다. 칠성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마을에는 만석의 집터가 범상치 않다는 소문이 더욱 확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만석의 착한 심성을 가상히 여겨 신수센서를 보내 보살피는 것이라 믿게 되었고 감히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만석은 칠성의 괴롭힘 없이 평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그것이 귀신이나 산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놓여있는 물건들의 배치나 밥상의 차림새에서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신을 삼을 때 쓰라고 가지런히 놓아둔 집단을 보았을 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직 아내 연하만이 아는 만석이 일하기 편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이 고마운 은인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그리움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이 조금씩 녹아 처마 밑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자는 척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하게 뜨고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닭이 울기 전 어김없이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림자는 마당에 들어와 익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장독대를 닫고 쬐감을 정리하고 마루 끝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듯 방문 앞에 서서 창호지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쓸쓸해 보여 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리 숨어서 나를 도우시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그림자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칠성이 말한 도깨비도 산신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루한 산짐승의 가죽옷을 겹겹이 껴입고 얼굴을 헝겊으로 칭칭 감은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왜소한 어깨와 놀란 듯 떨리고 있는 두 손, 그리고 헝겊 사이로 드러난 맑고 슬픈 눈동자는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연화 아니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도망치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만석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귀신이라 불리며 밤마다 남편을 살려낸 존재, 칠성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산도깨비의 정체는 바로 아내 연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손은 험한 일로 거칠게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산속에서 노숙하며 짐승 가죽과 거적을 기워 만든 것이라 흡사 야인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맨발로 뛰어나가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부잣집으로 시집 간 줄 알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왜 집 놔두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만석이 울부짖자 연화는 그제야 남편의 품에 무너지듯 안기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긴 겨울밤의 끝자락, 차가운 눈밭 위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만나 얼어붙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온몸을 부축하여 서둘러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연화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밥과 국을 데워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국물을 먹이며 만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게요? 이 산짐승 가죽은 또 뭐고? 그 곱던 얼굴이 왜 이리 상했소?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줄로만 알았소. 못난 남편이 싫어 떠난 줄로만 알고 원망도 했단 말이오. 만석의 통곡 섞인 물음의 연화는 국물 면 모금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를 거두어 준 당신의 은혜가 바다 같은데 어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연화는 거친 손으로 만석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날 밤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지나가던 스님이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잠시 머무셨지요. 그분이 혼잣말처럼 하시길. 산 너머 저 멀리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 뿌리를 다려 먹으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만 오면 다리가 아파 밤새 끙끙 앓는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연화의 눈에는 다시금 그날의 결심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말씀드리면 그 험한 산을 어찌 가냐며 펄펄 뛰며 말리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연화의 고백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목숨을 건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다 미끄러져 죽을 뻔하기도 수십 번이었고 산짐승을 만나 나무 위에서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가져간 식량이 떨어져 나무 껍질로 허기를 채우고 눈을 녹여 목을 축이며 헤매기를 한 달. 마침내 눈 덮인 바위 틈에서 그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말라비틀어진 약초 뿌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과 맞바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 고생을 했소? 만석이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묻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초를 캐서 돌아와 보니 집은 폐가가 되어 있고 칠성 아저씨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 몰골이 귀신 같아 당신이 놀랄까 겁이 났고 무엇보다 칠성 아저씨가 약초를 빼앗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뒷산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몰래 내려와 당신을 돌봤지요. 그리고 당신 몰래
국에 약초 달인 물을 조금씩 섞어드렸습니다. 다행히 당신 안색이 좋아지는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도깨비로 오해하게 만들어 쫓아낸 일도 이야기하며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신의 다리 하나 덜 아프게 하려고 그 험한 산을 넘고 추운 겨울밤 동굴에서 떨며 지아비를 지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다리가 뭐라고 당신을 이리 고생시켰소.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소.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투명한 햇살이 눈 덮인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만석의 집 굴뚝에서 모처럼 하얀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침부터 연기가 저리 솟구치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어김없이 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만석의 집 문서를 받아내겠다며 씩씩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만석이 형님, 밤새 안 얼어 죽고 살아있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도장이나 찍으시오. 칠성은 거드름을 피우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광경을 본 순간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다른 남자와 도망간 줄 알았던 연화가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앉아 만석과 함께 아침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야위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칠성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네가 어떻게... 칠성은 턱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저희 집 걱정을 그리 많이 해주셨다지요? 제 남편 굶어 죽을까봐 집까지 팔아주려 하셨다니 그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까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칠성은 며칠 전 밤에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도깨비의 눈이 바로 연화의 눈이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마당으로 들어온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연화 세대가 아닌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못난 남편 병 고치겠다고 목숨 걸고 약초를 캐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 칠성이라는 작자는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모함하고 내가 아픈 틈을 타 집을 빼앗으려 했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친척이라는 게 부끄럽소. 만석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칠성이 내 이놈 거짓말을 한 거야? 어쩐지 읍내에서 봤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니 세상에 아픈 사람 등쳐먹으려고 생사람을 잡다니 천벌을 받을 놈.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칠성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밤마다 나타나던 도깨비가 사실은 남편을 지키려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연화의 효심에 감동하면서 칠성의 파렴치함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사람들의 삿대질을 피해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 칠성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것이겠지요.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풀리면서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가에 심어둔 매화나무에는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고 처마 및 제비집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신기하게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더 이상 다리가 쑤시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구해온 약초 덕분인지 아니면 그녀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분인지 만석은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금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만석과 연화는 뱃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소. 내 평생 당신 은혜 갚으며 살리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부부는 한 몸인데 당신이 안 아프면 그게 제 기쁨이지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하얗게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오래도록 마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석과 연화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험한 산을 넘은 아내의 사랑과 그 사랑을 믿고 기다린 남편의 신의는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뜬 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뉘어놓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날 이야기 속에 그 당연하고도 따뜻한 결말을 말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만석과 연화의 집 창호지 문에는 오늘도 다정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덮어주는 평화로운 잠이 그들의 초가집 위로 소복이 내려앉는 밤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그들처럼 변치 않는 사랑과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